전작에서 대담한 예측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2045년이면 모든 인간과 기계가 일종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돼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하드커버를 또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저자가 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Singularity is Nearer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책의 후속편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죠. 이 책도 출판사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읽힌 되게 화제작입니다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이 영문판은 2005년에 나왔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0년이 지난 2025년에 Singularity is Nearer, 특이점이 더 가까이 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책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커츠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책의 저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이 커츠와일입니다. 커츠와일은 여러분 혹시 키보드 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커츠와일 키보드 되게 좋은 키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창 피아노가 나중에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키보드가 됐지만, 그 커츠와일이 바로 이 커츠와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명가 이름이죠. 커츠와일은 저하고도 좀 인연이 조금 있는데요. 2007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MBC 미래라는 다큐 3부작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 3부작을 제가 이제 좀 자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커츠와일을 인터뷰를 하려고 보스턴에 촬영팀이 왔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마침 거기에 있어서 이 촬영팀에 합류해서 커츠와일을 만나게 됐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더블링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일정 기간 내에 계속 두 배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발전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틀린 예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예를 들고, 제가 이 책에서 특이점이 온다라는, 원래 이 전작에서 아주 뭐랄까요, 거친 예측을 하거든요. 거친이라기보다는 대담한 예측이겠죠. 대담한 예측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2045년이면 모든 인간과 기계가 일종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돼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되게 2005년 당시로서는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또 인공지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9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4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29년에 범용 AI가 나올 것이다. 범용 AI는 우리 하드커버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인간과 거의 구별이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운전을 잘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거나, 이것도 어렵지만 그거는 특수한 영역이에요. 정해진 영역인데, 일반 범용 혹은 일반 인공지능은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영역들에서 지능을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수준의 그런 지능들이 2029년에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2005년에 한 거예요. 되게 놀라운 예측이었죠. 사실 놀랍다기보다도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AI가 지금 개와 고양이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2029년에, 그 당시는 한 25년 남은 거죠. 25년 지난 다음에 범용 지능을 발휘하는 AI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비난받고, 사실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적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2025년, 지금 이제 챗 GPT도 나오고 생성 AI 시대, 지금은 이제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다시 이 책의 후속편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2029년 AGI라고 하죠. 일반 인공지능 도래할 것이고, 그걸 내가 예측한 대로 올 것이고, 그리고 넉넉하게 잡아서
2045년에 진짜 특이점이 온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언서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언서라기보다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측을 해서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정말 인류 진화에서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시기를 내다보는 그런 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작과 떼서 이 책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커트와일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까 커주얼 키보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OCR이라고 하죠. 스캐닝 할 때, 문서 스캐닝 할 때 광학으로 그 문자를 잘 인식하는 그런 능력,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을 처음으로 또 발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음의 신디사이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별명이 21세기 에디슨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 이분은 MIT 졸업생인데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할 만한 마빈 민스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그런 발명을 해서 돈도 벌고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2012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회사에 스카웃이 돼요. 거기서 AI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조직도 꾸리게 되고 딥러닝을 정말 보급한 딥마인드를 또 구글에 들어오는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내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이제 기술 사상가가 있는데 그 말을 실천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가 예견을 하고 또 그거를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혁신 창업가 학교라는 싱귤러리티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싱귤러리티 대학을 졸업한 수료한 분들도 또 우리 한국에서 또 그런 비슷한 창업가 학교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창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고 어쩌면 미래를 먼저 보신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레이 커츠와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분이고요. 이 책에서 이제 다른 얘기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점들을 가보니까. 이 책은 단지 예견을 하는 미래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기술의 발전의 측면에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룬 건 역시 AI인데요. 이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렇게 직선으로 발전 속도가 가는 것이 아니고 더블링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여기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2배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래서 컴퓨팅 파워는 2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은 또 절반으로 줄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속도보다 계속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통계적으로 굉장히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전작보다는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와 있지만 그래도 부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단지 내가 그냥 무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이 정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은 바로 singularity,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학에서 쓰고 수학에서 쓰지만 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쓴 그런 어떤 용법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계와 인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물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래서 뉴럴 링크처럼 지금 이제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뉴럴 링크처럼 뇌에 그 전구를 꽂아서 칩을 꽂아서 일종의 생각만으로도 그게 전달돼서 컴퓨터를 조작하기도 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거겠죠. 그런 뉴럴 링크처럼 그런 새로운 연구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2045년이 되면 정말 기계와 인간이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융합이 돼서 무엇이 기계인지 무엇이 인간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무생명인지 그 구분 자체가 어떤 정보의 바닷속으로 쓱 사라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F에서 블랙미러 같은 영화에 보시면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계랑 한 몸이 된다? 뇌가 다 연동이 된다? 라고 하면
마치 인간이 기계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미래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화되는 거죠. 기계화되는 거의 동의는 바로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불멸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신장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인공 신장을 갈아 낄 수 있으면 좋고, 심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눈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이식을 받는 경우는 대기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기계화될 수 있어서 갈아 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실 사람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기계와 인간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게 융합되는 게 불편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한편으로 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를 인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범용적인 지능을 똑같이 구현하는 그런 범용 AI를 만들겠다. 불과 5년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 이 책에 근거하면.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능을 갖게 되겠죠. 슈퍼 인텔리전스 같은, 그러니까 초지능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이분하고 그런 예견을 하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과 또 그거의 후속작, 20년의 후속작인 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 책이 다른 기술 예언가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레이 커츠와일은 그렇게 특이점이 오고 또 인간과 기계 하나로 융합되는 그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매우 사람들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논쟁이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잖아요. 또 지금 인류는 인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이 이 커츠와일에 따르면 그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 우리보다 더 지능이 탁월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코-이볼브 해야 된다. 공진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전 진화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진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도권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주도권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또 예측한 그 부분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과 함께 전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한 권을 또 가져왔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UC 버클리의 AI 학자예요. 이분은 휴먼 컴패터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 2019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2021년에 나왔는데 우리 한국말 제목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도 결국 초지능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능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바로 고릴라 문제라고 여기서는 정식화하고 있어요. 고릴라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1000만 년 전에 영장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고릴라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고릴라가 한 300만 년 후에 인간이라는 종이 나오는데 인간이라는 종은 우리보다 더 지능이 훨씬 더 탁월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할 것이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치면, 그런 상황에 정말 그런 생각을 고릴라가 그 당시에 했다고 치면 고릴라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인간의 진화를 막고 싶겠죠. 자, 이게 바로 고릴라 문제입니다. 인간이 기계의 지능을 주었는데 그 기계의 지능이, 그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훨씬 더 능가하게 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걸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이걸 고릴라 문제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다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되게 흥미로운 AI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을 미다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다스는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 아시죠? 이제 모든 거를 만지면 그게 다 금이 돼요. 금이 되니까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을 만져도 금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도 금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만지는 순간 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누군가 달성해주는 그 마법을 부린 거지만 사실 큰 불행이죠.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우리가 뭔가를 해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적 함수를 집어넣고 우리의 목표를 얘기해도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있으면 얘는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러셀은 가치 정렬의 문제, value alignment 문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value는 이거였는데 사실 그것이 기계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기계가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게 높은 대기를 조금 좀 낮춰달라 명령을 내렸다고 쳐봐요. 그랬더니 얘가 엉뚱하게 대기의 산소를 4분의 1까지 써가면서 산성화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그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라고 하는 목표의 명세화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런 가치 정렬의 문제는 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비해서 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 이 책은 가치 정렬의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우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지구의 환경에 오염을 줬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학기술을 써야 된다. 과학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 무슨 탄소 저감 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분출이 돼서 대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조차도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탄소 포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해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낙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좋거나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AI 관련해서는 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이점에 대해서 일단 특이점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이점이 가능했을 때 그런 시기가 진짜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인류에게 최고의 뭔가 위기가 되는 시점인가. 퓨어한 사피엔스 관점에서 보면 한 종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커츠와일은 그게 종이 사라진다는 그 두려움은 심리적인 것이고 조금 더 똑똑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과정에서 커츠와일은 역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또 어떤 챕터를 보면은 나노봇이 등장해요. 나노봇이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질병들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령 이제 당뇨 얘기도 하는데요. 당뇨는 혈액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혈액의 문제를 나노봇이 굉장히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고, 그래서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중성지방에 쌓이면 나노봇이 가서 그거를 녹여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SF적이죠. 근데 이분은 그것이 지금부터 5년 내에 시작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명 탈출 속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1년을 살면 또 다른 1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는 겁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멸의 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그런 나노봇이라든가 아니면 합성생물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AI도 활용되는 거죠. 그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그 경로에 따라서 2030년 이후가 되면은 수명 탈출 속도가 돼서 1년을 더 살면 또 1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방식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SF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뇌 심피질을 확장하는 거예요. 마인드 업로딩 같은 거죠. 우리의 심피질은 정보의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보뿐만 아니라 뭔가 기억도 있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클라우드에 업로딩 하듯이 업로딩을 해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어도 여러분은 정보의 덩어리라고 본다면 그 정보의 덩어리와 그 복잡한 세부 사항들이 그대로
업로딩이 돼서 다른 신체로 그 정보가 갈지언정 죽지는 않는 거죠. 그런 SF들이 좀 있잖아요. 트랜센덴탈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러면 SNS에서 막 여러분들이 썼던 그런 말의 형태라든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는, 어떠한 그 하드웨어에 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불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SF적이죠. 그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다음 단계, 인간의 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하나의 그런 도약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든가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먼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해요. 그거에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가 있는 기술 사상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책을 사람들이 막 읽기 시작하는지를 봤더니, 첫 번째는 20년 전에 예언이 맞았네? 라고 하는, 그리고 이분의 얘기를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이점, 그 다음에 AGI, 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 이 얘기를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기 시작한 것 같고요. 또 저처럼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인간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입장이지만 화두를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은 제가 감수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감수사를 좀 길게 썼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좀 읽기 시작하시면서 바로 읽지 마시고 감수사를 먼저 읽어보시면 큰 틀에서 이 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이 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화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화학자인 당신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예를 들면 마인드 업로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유전자가 결국에는 이런 세포도 만들고 개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의 기본적인 관점인데,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오르가니즘, 이 유기체는 그냥 다이 아웃 해야 돼요. 왜냐면 늙고 병들고 운반자일 뿐인데 운반자가 영원히 살면 안 되거든요. 이 정보의 본체가 뭐 번식을 통해 다음 세대로 넘어가든, 아니면 인간처럼, 이건 오직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요, 인간처럼 자기의 밈의 세계를 만들고 그 밈을 전파해서 그 정체성이나 그 컨텐츠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저는 이제 복제자의 관점이라고 보는데, 복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불멸하는 것, 이 개체가 불멸하는 거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바디를 가지고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을 제가 원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고는 싶죠. 하지만 이 육체는 이제 버리고, 그 대신 그러면 만약에 마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뭘 남기겠어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정체성, 해온 어떤 업적들, 내가 생각했던 가치들, 이런 것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기고 싶단 말이죠. 밈의 세계를 남기고 싶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불멸 같은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의 불멸보다는 디지털의 불멸.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이 커츠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온다 라는 책, Singularity is Nearer 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름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깊은 생각도 하시고, 또 너무 빠른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그런 질문들을 조금 더 확장하시고 더 깊은 고민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래기 하드커버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